이전 영상에서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퍼주기식 정책,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 아니야? 네, 맞습니다. 먼저 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나라의 발전에 신경 쓰지 않고 지가 당선되기 위해서 달달한 공약 거는 그런 정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치 형태를 유지하면서 폭망한 대표적인 국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메시, 마라도나, 축구 잘하는 그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그 나라, 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삽질을 계속 이어가기도 하죠. 이로 인해 2022년 현재까지 이 삽질을 메우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를 넘기기도 하고, 오케이 나 돈 없어, 나 돈 안 갚아, KO 라는 식의 디폴트를 8번이나 선언하기도 하죠.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돈 주고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자 그럼 뭐 늘의 일급 비밀 포퓰리즘의 원조 아르헨티나가 망한 이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처음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5대 부국으로 인정될 만큼 진짜 잘 살았던 나라였죠.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00년대 초중반, 먼저 아르헨티나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대서양 마젤란 해협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브라질 국경까지 약 4000km에 가까운 겁나게 긴 영토를 가지고 있죠. 뭐 아무래도 이렇게 나라가 길다 보니 열대 기후부터 뭐 온대, 환대 기후까지 기후도 다양해. 게다가 파타고니아 팜파스 초원에 거대한 라플라타 강을 끼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죠. 왜냐, 들판에는 소들이 뛰댕기고 기름진 토양에서는 뭐든 잘 자라니까.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는 자연스럽게 기계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뭐 아르헨티나의 자랑이 탱고, 와인,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였으니 뭐 말 다 했지. 그렇게 자국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소고기를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꽤나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수가 상당히 불었거든. 너네 뭐 남는 거 뭐 있냐? 우리 지금 뭐 농작물이나 소고기 있는데 이거라도 줘? 이거라도가 아니고 지금 존나게 먹을 게 많이 필요하거든? 우리한테 팔아라. 그런 거였어? 그렇다면 환영합니다 고객님. 우리가 맛도 좋고 물가도 괜찮아. 천천히 구경해보세요.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식량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자원도 많이 필요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 유럽 국가들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였던 겁니다. 이때 아르헨티나는 유럽을 대상으로 농작물이나 소고기 같은 식량을 대량 수출해가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게 보통 성장이 아니야. 이 성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농축산물 수출로만 무려 세계 5대 부국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게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일은 상상도 못해. 아니 안 해. 또 일자리가 차고 넘치니 굶어 죽을 일도 없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유럽이나 뭐 주변 국가들도 살기 좋은 아르헨티나를 외치며 이민을 오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인구가 4,50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백인 비율이 70%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남아메리카의 백인의 비율이 이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 아르헨티나가 그만큼 살기 좋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도 아르헨티나는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세계 선진부국 반열에 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산업혁명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1차 산업에만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농작물이나 소고기가 매번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무역을 할 땐 기축통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채가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또 수출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을 때 일반 노동자들이나 목축업자들은 힘든 노동력에 비해 보상이 따르지 않아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는 1943년 아르헨티나 역사를 바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노동부 장관의 자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1946년 아르헨티나의 제2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 바로 후안 페론. 내가 대통령이 된 순간 빈부격차란 없는 거야. 알겠어? 이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은 빈부격차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감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빈민구제 및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국내 기업들을 국유화시키면서 노동단체들의 임금을 상승시켰죠. 이때 국가 예산의 19% 가량을 국민 생활보조금에 썼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후안 페론에게 열광하면서 거의 광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 뭐 국가의 돈을 이렇게 막 뿌려도 되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 후안 페론의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심지어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개쌈무리를 합니다. 뭐 산업, 인프라 이딴 거 투자 다 필요 없어. 그냥 싹 다 복지 몰빵이었던 거죠. 그렇게 뭐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빈민율이 내려가긴 합니다만, 이때부터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게 되죠. 하지만 항상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킨 오일 쇼크가 터지고 맙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폭락하지만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는 상황. 근데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결국 후안 페론의 아내 이사벨 페론이 집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호레 라파엘 비델라 장군.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요? 그럼 내가 대통령 할게. 저리 좀 비켜봐. 응? 그건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해? 일단 마저 울게. 기다려봐. 얘들아
그러네.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게 된 비델라는 아르헨티나 산업에 큰 변화를 주려 합니다. 원래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 산업으로 먹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비델라 집권 이후 뜬금없이 중화학공업을 밀어붙이면서 공업국가로 바꿔버리려고 하죠. 또 이때 자본과 수입의 자유화를 시행하면서 국가 간의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뭐 새로운 사업을 하던 뭔가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 머니. 근데 이 개방적인 정책으로 경제를 촉진시키려고 했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정책으로 빚을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는데 1975년 78억 달러였던 외채가 8년 뒤인 1983년 450억 달러, 즉 56조 5천억 원까지 뻥튀기 돼버리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는 외채대로 쌓이는 와중에 공업국가로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일단은 잘 되는 사업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좀 생각을 하고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남자 비델라 그의 사전에 빠꾸란 없습니다. 비델라가 선택한 것은 국유화된 기업을 민간에게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의 자본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받고 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팔아버리려고 싼 값에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갑자기 해외 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게 되었죠. 뭐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빚을 진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네,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 아몰랑 하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정부는 기업들의 빚을 국가가 깎아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빚을 깎아주는 대신 국민들의 예산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때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시켜버리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은 채 뺑뺑이만 돌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를 잠재우기 위한 비델라의 선택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 개최. 이때 개최된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더러운 월드컵이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즉 FIFA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쳐서 개최를 이어갔다. 뭐 비델라가 아르헨티나 경기 전 심판이랑 밀담을 했다. 아르헨티나 경기에는 심판이 완전 매수당했다 등등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개최된 월드컵 어찌됐건 우승 트로피는 아르헨티나가 가져가게 됩니다. 승부 조작에 심판 매수 못 가져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다 비델라가 짜놓은 판에서 놀아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으니 잠시나마 국뽕에 취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도 것이지 월드컵 우승 이후에도 아르헨티나 상황은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결국 1981년 포르의 라파엘 비델라는 자신의 측근인 레오폴도 갈티에리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어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빤스런 치겠습니다. 그런데 비델라는 여기서 자리를 내어줬으면 안 됐습니다. 이 갈티에리 라는 사람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었거든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월드컵 올림픽 기업을 팔아넘기는 것도 아닌 바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 인근에 있었는데 이게 아르헨티나 땅이 아니고 영국령 땅이거든요. 근데 영국령 땅을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기습해서 점령해버립니다. 갈티에리 입장에서는 영국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 뿐더러 옛날만큼 영국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전쟁 영웅이고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다시 민심 떡상하겠지? 헬로 뭐다 누구신데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건가요? 나 아르헨티나 전쟁 영웅이에요. 나? 철의 여인 마가릿이라고 들어봤나? 일단 좀 맞자. 결국 이 전쟁은 영국이 3개월 동안 아르헨티나를 그냥 두들겨 패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갈티에리는 아르헨티나로 들어가 이겼다고 뻥을 치고 다니죠. 근데 이게 조금 엉뚱한 곳에서 뽀록이 나고 맙니다. 1982년 열린 스페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 많은 선수들이 위로의 말을 절하면서 이 사실이 들켜버린 건데요. 야 너는 괜찮냐? 전쟁에서도 지고 우리한테도 경기도 지겠구만. 유감이야. 그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팩트 체크가 된 이후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분노는 정수리 끝까지 와버렸습니다. 갈티에리는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수치심을 느꼈는지 레오날드 비그노네에게 대통령 자리를 양보하고 또 빤스런 친 거죠. 이 비그노네라는 사람도 군사정권 중 한 명이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군사정권에 호되게 당한 이후 또다시 군사정권에게 맡긴다? 이제는 더 이상 군사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비그노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 삽질이란 삽질은 다 해놓은 상태. 문민정부가 들어오게 되지만 경제는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안 보여. 어디로 가야 하오. 이렇게 나라에는 가진 것도 없이 빚은 쌓여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를로스 메넴. 이 카를로스 메넴은 국민들에게 복지가 중요하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면서 당선이 되긴 하지만 긴축 재정에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시키고 IMF의 지시사항은 또 기똥차게 잘 지켜 포퓰리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경제가 뭐 일시적으로 좀 회복되는 것처럼은 보여.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뻘짓을 합니다. 응? 또 뭔 뻘짓? 아니 월드컵도 하고 전쟁도 했는데 아직도 뻘짓이 남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이 메넴은 아르헨티나 아우스트라를 페소로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화폐 개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게 1만 아우스트라를 1페소로 맞추고 이 1페소를 1달러랑 맞춰버립니다. 그리고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해서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죠. 아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혹시 1달러랑 1페소가 값이 똑같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달러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달러를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아르헨티나는 달러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그 부족한 달러는 또다시 외국에서 빌려오고 그냥 빚을 쌓아두는 기계예요 기계. 결국 빚방석 아니 빚산맥에 오른 아르헨티나는 2000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IMF는 140억 달러 하나로 17조가 넘는 돈을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긴축 재정을 요청했죠.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그냥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라토리엄 즉 나 지금은 돈 못 갚아를 선언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신용은 바닥을 기어다니고 고정환율 제도를 풀어보지만 페소화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이게 어느 정도라면 2000년에 5페소였던 영화관 티켓이 2022년 기준 80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영화 티켓 인상률이 무려 8000%에 육박한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여러 정치인들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크게 효과는 없어 보이네요. 어우 무섭다 무서워. 물론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망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여러 문제가 겹쳐서 발생한 거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란 게 나라가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참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성적 상품으로 거래한 사건인데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판매된 딸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닌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죠. 심지어 할머니가 자신의 손녀의 사진을 SNS에 올려놓고 상품화시켰던 사례도 밝혀지게 됐죠. 참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 등을 돌려도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존재인데 이 마지막 감정마저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